그 집중 투자라는 것은 종목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집중돼야 되는 거죠. 너무 종목이 많아지는 것을 억누를 수 있는 절제력도 필요한 거죠. 이런 임계점을 뛰어넘었을 때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이 실적이 늘어나고 주가가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계속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 내 전략은 단순하다. 뛰어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큰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즉 작은 지혜의 트릭을 모아 바보 같은 실수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모든 기준에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다는 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앞으로 커질 수 있는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봅니다. 그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언제 만나냐 하면 1959년에 오마하, 지금도 이 오마하가 같은 고향이죠. 이 사람들 오마하 저녁 모임에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 나눠보니까 같은 뇌를 가진 쌍둥이처럼 느꼈다고 해상할 정도로 이제 통하는 게 많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편지와 전화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생각했는데 결론은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평생을 같이 가기로 이제 한 거죠. 이 만남이 사실은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인생을 그 결정짓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렌 버핏은 한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 따지면 그 그레이엄 교수의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른바 이제 초기 싼 주식을 사서 이제 그냥 그리고 워낙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다가 워렌 버핏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나는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70% 그리고 필립 피셔 로부터 한 30%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필립 피셔는 이제 흔히 말할 때는 이제 저도 사실은 저는 벤자민 그레이엄보다는 필립 피셔가 훨씬 와닿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편은 피터 린치의 투자법하고도 좀 공통 분모가 많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고 그런 종목들을 이제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필립 피셔는 이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뭐 이런 뭐 흔히 이제 분류하기는 뭐 성장주 투자의 대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장주가 아니라 성장을 강조하는 가치주 투자의 이제 대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성장을 중시하는 가치주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되게 영감을 많이 준 사람이 또 나름 찰리 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 철학에 이제 피벗이 대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싼 종목을 찾든 그래서 이제 담배꽁초 투자법, 버려진 꽁초에서도 한 모금 더 빨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남아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청산가치나 순운전 자본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좋아했죠.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은 경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지금의 시가총액이 청산가치보다도 훨씬 작은 경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많이 찾아서 뭐 투자하고 뭐 수익을 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없었고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투자 자금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고 되게 작은 스몰캡들만 투자하기는 되게 힘들어져요. 작은 스몰캡들 중에서 잘 고르면 수익률이 커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어느 순간에 투자할 수 없고 큰 자금을 투자해서 상대적으로 큰 자금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결국 이제 좀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전환점의 시기에 사실 찰리 먼거를 잘 맞는 거고요. 그래서 퀄리티 비즈니스, 즉 이제 위대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 그래서 영구 보유라고 돼 있죠. 뭐 영구 보유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이렇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았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싼 기업이 아니라 경제적인 혜자, 모트라고 하는데요. 경제적인 혜자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독점의 기술이라고 했지만 뭐 독점력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의 상당히 이제 큰 가중치를 두는 투자법으로 이제 전환을 했죠. 그 찰리 먼거를 만나고 나서 시즈 캔디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투자법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은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이해 가능한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뭐 똑똑하고 정직한 경진이 있는가,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인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한 거죠. 그래서 역할은 최종적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그러니까 자본을 할당하고 리스크를 책임지는 것은 버핏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근은 그런 버핏에게 이제 이른바 투자와 관련해서 지적 스파링 상대가 이제 됐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데블즈 애드보케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예, 뭐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옮기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부러 이제 그냥 그 어떤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또는 리스크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반론의 입장을 맡아서 이제 그 반론을 펴는, 예, 그런 이제 역할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니라 아니오를 말하는 기계를, 예, 찰리 문거가 자체해서, 예, 가인 거래를 차단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그 집중 투자라는 것은 종목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집중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집중 투자 못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를 들면 앞에 이야기했던 바이오 사드 천왕 같은 경우 지금 첫 탐방 이후로 제가 탐방만 다 평균 한 4-5번 이상 했을걸요. 뭐 그것만 했습니까? 뭐 그 사이에 계속 각종 자료도 보고 뭐 늘 이렇게 모니터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집중 투자라는 것은. 근데 그 집중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면, 예, 과잉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탐방을 가보면 이래저래 이런저런 관점에서 되게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이것도 투자하면 수익이 날 것 같고 저것도 투자하면 수익이 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이제 좋을 것 같은 종목, 예, 그리고 상대 비교를 해보고, 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로, 예, 수익이 많이 나면서 리스크도 적으면서 전반적인 어떤 매력도 점수를 따졌을 때 뛰어난 기업,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집중 투자라는 것은요, 과잉 거래를 안 하고 너무 종목이 많아지는 것을 억누를 수 있는 절제력도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예스 대신 아니어를 모아라는 기계로서, 예, 찰리 문거 같은 지적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정 직전에 상상 손실 시나리오를 서로에게 이제 설명을 해본다. 서로 그 손실이 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뭔가 방어 논리를 충분히 개진해서 서로를 설득 못하면 실행을 이제 보류하는 이제 그런, 예,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예, 거래를 자주 하기보다는 정말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예,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거. 뭐 이제 대표적인 초기 투자 사례가, 예, 시즈 캔디였고, 예, 그다음에 게이코가 지금 버크셔 해스웨이의 가장 지속적인 자산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준 종목이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 여파가 이제 한참 있을 때 일시긴 위기 상황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헐값에 이제 사서 큰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이었죠. 비아디도 뭐 투자해서 특히 이제 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할 때 가장, 예, 큰 폭으로 이제 성장했던 종목이었고요. 잘 투자했죠, 사실은. 예, 투자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남기는, 예,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롤라팔루자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멍거가 쓴 뭐 인간의 뭐 심리적 오류 뭐 이렇게 해서 뭐 쓴 그 논문 같은 발표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15가지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이제 다뤘어요. 제가 지난번에 10개 뽑아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하여튼 투자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편향들을 이렇게 다룬 그 15가지인가 25가지인가 이제 꼽아서 이제 보여준 게 있는데, 그런 편향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겹쳐서 발생하는 걸 롤라팔루자 효과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찰리 문거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도하면서 그 본사에는 30명 정도의 초슬림한 인적 구조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경영했고요. 그 연례 주주 서한, 그 다음에 그 주주총회에서의 Q&A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 영감을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자기들의 이제 투자에서의 실수도 숨기지 않고 공개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같이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함께 공동, 학습할 수 있는 뭐 소재로 삼기도 하는 거고요. 윤리를 지키고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다각적 사고, 다방면으로 이제 다각적으로 회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그러나, 예,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
체크를 통해서 절제된 집중하는 투자. 예, 이게 이제 버크셔 공식의 이제 DNA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멘탈 모델 세부 리스트를 알려달라고 이제 챗GPT에다가 물었고요. 그 멘탈 모델은 뭐냐 하면, 찰리 먼거가 강조한 멘탈 모델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적 도구 상자입니다. 예, 먼거는 한 분야의 도구만으로는 이제 세상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해졌고, 그래서 다각제적 사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접근법을 함께 버무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투자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찰리 먼거의 이제 멘탈 모델이 뭐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33개를 이제 그 챗GPT가 꼽아서 정리를 했는데, 수학적 사고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하급수, 복리 성장이 가능한가, 이자 이하 이자가 붙는 성장이 가능하냐, 이렇게 해야 이제 장기 투자가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베이스 공리라고 해요. 역학률. 예. 베이스 공리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정보를 반영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확률을 따져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바이오 공부하실 때도 뭐 민감도하고 뭐 특이도 뭐 이런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 베이스 정리에 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 위에서 예, 기업의 리스크라든지 또 수익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정보가 나올 때마다 예, 그 정보를 반영해서 예, 계속 기업에 대한 판단을 이제 갱신해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뭐 아는 상태에서 계속 잘 알고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잘하는 걸 처음에 그냥 공부한 걸로 끝내지 말고 계속 잘하는 상태 유지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려면 계속 그 어떤 기업을 모니터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이제 그 기업의 뭐 투자 매력을 이렇게 따져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도 한 거죠. 그 다음에 기대값이라는 것은 확률과 결과의 합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켈리 베팅 공식 이야기 하잖아요. 켈리 베팅 공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이겼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그걸 따져보자는 건데, 그 기대값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뭐 켈리 베팅 공식에 나오는 내용과 그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한 하한이 얼마냐, 최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주가의 하방이 얼마냐, 또는 여기서 상방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지금부터 최대 마이너스 30%인데 상방은 한 뭐 2년 사이에 한 3배, 4배 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잠재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최선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리스크나 수익의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물리학 공학 관점에서는 feedback loops,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 재생산할 수도 있고, 그 어떤 하나의 결과가 새로운 사건에 예, 또 다른 또는 그 자체의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서 또 원인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 룹, 순환고리가 형성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되게 사람들한테 친숙해지면 그 자체로 다시 이제 많이 팔리고,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게 한번 팔리기 시작하고 그 스타벅스 자체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면 그 자체로 이제 충성 이용자들이 많아져서 또 스타벅스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식의 이제 피드백 룹 같은 게 이제 생겨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계현상, 크리티컬 매스. 이게 이제 일정 임계치를 넘어가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해지는 효과. 이게 이제 뭐 네트워크 효과, 뭐 구독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임계점이라고 할 때 이 임계점은 다양한 의미의 임계점일 수 있죠. 뭐 매출이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단계로 간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K 뭐 뷰티가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차곡차곡 뭔가 이제 K 뷰티 산업 자체가 이제 내실이 커지고 다양한 그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화장품들이 이제 판매되고 하는데, 개발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 한류의 흐름을 타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어떤 뭐 플랫폼 기업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나오잖아요. 이런 임계점을 뛰어넘었을 때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이 실적이 늘어나고 주가가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뭐 2차 전지 산업에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한참 좋아질 때 이런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서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뭐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찰과 복잡성, 시스템 비효율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뭐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없는 건지, 뭐 예를 들면 거꾸로 이제 화장품을 이야기하더라도 사드 사태 때 뭐 화장품, 그다음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그 성장성이 확 꺾여버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이나 진화의 관점에서는 뭐 자기 보전, 자연 선택, 복잡계 적응.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찰리 먼거는 이른바 시스템 역학이라고 하는 거,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이제 불리는 학문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사고 되게 많이 하고요. 여기 이제 보면 피드백 루프나 아니면 크리티컬 매스, 임계점이나 그 다음에 마찰, 그 다음에 자연 선택, 복잡계 적응 이런 표현들 자체가 사실은 이른바 이제 시스템 역학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보전을 위해서 사실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존을 최소한의 생존을 해갈 수 있는 재무 안정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본 거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이제 복잡계라서 계속 이제 그 상호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성장할 때 거기에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진화해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능력을 되게 많이 본 거죠. 그 다음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회비용, 이 선택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에 비해서 더 투자 매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계속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 지금 2차 전지 너무 싸. 근데 그 주가가 얼마나 빨리 오를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2차 전지만 놓고 보면 다른 기회비용을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만 놓고 보면 지금은 살 때이지 팔 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이 있을 때, 다른 투자 대안들이 있을 때 그러면 2차 전지에 투자했을 때 또 뭐 포트 중에서도 2차 전지에만 주력으로 투자했을 때 그 기회비용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투자해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바이오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또는 인공지능 관련주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고 어떤 종목에 관련해서도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 투자할 때가 더 나은 건지 상대적인 매력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이고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예를 들면 한계 효용이 경제학에서 당연히 작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처음엔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더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는 어떤 구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본 뭐 내용 중에는 되게 재밌었던 게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던데 뭐 아저씨들이 호카를 신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 평범한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신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시장에 팔릴 만큼 팔려서 마케팅을 추가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이제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패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한때 뭐 노스페이스나 뭐 이런 등등의 브랜드들이 뭐 등골 브레이크라고 해서 막 뭐 이제 성행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뭐 잭시미스나 안다르 같은 뭐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팔렸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크게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한계효용 체감이 이제 그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작용하지 않는지 이제 따져보는 거고요. 가격 결정력이 있느냐, 시장이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게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뭐 원자재라든지 반도체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내리는 현상,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이제 해상 운송에 이제 병목이 생기면서 HMM의 주가가 막 엄청나게 급등했죠. 뭐 그런 것처럼 시장 균형이 살짝 어긋났을 때, 수급에 시장 균형이 어긋났을 때 갑자기 막 엄청나게 큰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2차 전지에 지금 뭐 소재, 광물 소재 같은 경우도 그랬죠.
제가 이제 그 채찍 효과로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농산물도 그렇지만 그 광물을 주 원재료로 하는 이런 산업이 사실은 그 채찍 효과에 의해서 수급이 조금만 어긋나도 강물 소재 가격이 막 크게 올랐다가 지금처럼 막 바닥을 내리찍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사실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걸 좀 따져봐야죠. 그리고 심리학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제 심리적 편향들이 있죠. 뭐 보상이나 유인 시스템, 그 다음에 사회적 증거, 뭐 이건 밴드웨건 효과라든지 뭐 이런 이제 대중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 그 다음에 확정 편향이라든지 또 호감 혐오 편향, 감정이 이제 판단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또는 젠백스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나쁘게 봤던 증권가 애널들이 계속 이제 안 좋은 비호감 편향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어쩌면 그 투자에 대한 잘못된 그러니까 판단을 그르치는 심리적인 이제 오류가 될 수 있겠죠. 손실 회피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롤라팔루자 효과라는 것은 여러 편향이 동시에 작동할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반응인데, 예를 들면 어떤 최근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테마들이 되게 빠르게 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 테마저들 보면서 정말 저런 회사들을 단기간에 투자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생성 AI, 그러니까 AI 산업과 관련한 투자에서도 정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 회사들이 별로 없고, 뭐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이게 어떤 식으로 수혜를 받아서 언제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지 잘 알기 힘든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투자하기는 참 힘든데 주가는 확 올라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앞에 있는 인간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편향들이 같이 합쳐져서 부동산 투자 열풍도 일어나고, 뭐 어떤 주가가 막 갑자기 확 뛰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종합적으로 롤라팔루자 효과라고 찰리 먼거가 이제 명명을 한 겁니다. 뭐 역사는 비슷한 역사의 반복, 이제 같은 패턴이 비슷하게 이제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사이클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어떤 패턴들을 볼 수 있고요. 가계 빚이 일시에 너무 폭증한다든지, 그 뭐 코로나 시기에 2020년, 21년에 그렇게 폭증했을 때가 버블의 꼭지점처럼 보이는 게, 사실 2006년, 2007년에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이제 수도권에 이제 그 부동산 거품에 정점을 찍었던 뭐 그런 시기의 느낌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내러티브로 이제 회사의 매력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너무 부풀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서사가 정말 적절한 건가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도 해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바이오 기업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탐방이라기보다는 그 회사가 이제 뭐 저희 연구소 와서 IR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잘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이 회사가 그 이른바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 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면서 기술 이야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회사의 기술적인 매력도를 따져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두세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그 두세 가지에 대해서 매력적인 또는 설득력 있는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그러니까 서사는 되게 좋아 보여요. 서사는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지금 상장한 초기 회사인데 뭐 비슷한 그 바이오 기술을 가진 중견 회사가 있고, 그 회사 단계를 거쳐서 글로벌리 엄청 커져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성장해가는 서사를 사실 보여줬죠. 되게 혹하기 쉽잖아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상당히 빈약한데, 그 기술적인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우리가 지금 연하지만 이렇게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식으로 이제 그 서사를 만들어서 전개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정도의 기술력이 있나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어떤 질문 몇 가지, 그 기술의 수준과 그 확장성을 따져볼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했는데, 그 회사가 적어도 저한테는 되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투자하기가 위험하거나 또는 업사이드가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4대 천왕에 비하면 역시 투자할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했는데, 아니나 좀 그걸 입증해주는, 방증해주는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여튼 그 다음에 겸손한 무지,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계속 회사에 묻고 하는 태도,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투자하는 기준에서 어떤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 것. 그 다음에 레드팀,
을 가동해서 반대 의견을 체계적으로 듣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멍거식 존의 이제 뭐 핵심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전략은 단순하다. 뛰어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큰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즉 작은 지혜의 트릭을 모아 바보 같은 실수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다 따져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 중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아마 투자할 기업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약점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체크해 가면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모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모든 기준에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다라는 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이제 투자를 할 때의 멘탈 모델 참고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저걸 기계적으로 우리 실정에 다 맞춰서 한다 그러면 정말 투자할 기업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거나 핵심적으로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앞으로 커질 수 있는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봅니다. 그걸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에서 봤던 그런 멘탈 모델들을 다 적용해 보는 것이 좋죠.